한반도를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이자 삶의 터전인 바다. 최근에는 바다에서의 각종 레저와 문화 활동까지 활발해지면서 바다의 활용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주권 수호와 더불어 바다 안전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상황.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구조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었다. 때문에 바다 안전을 위한 정책과 해경의 활동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 등의 해양 긴급 신고 번호를 119로 통합하고 현장 상황을 해경과 인근 선박 등이 모두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해 구조 전문 인력과 장비도 확충했다. 최근 해양경찰법 시행으로 조직이 새롭게 변화하며 그 역할 또한 커지고 있는 해양경찰청. 바다의 안전부터 환경, 해양 주권 수호까지 다양하게 펼치는 정책들. 그 자세한 내용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알다시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만큼 바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더군다나 세월호와 같은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해양경찰법이 시행되면서 바다 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경찰청 김홍희 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무궁화 4개. 예, 예. 치안 총감입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취임을 하셨어요. 3월 4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시면서 또 보니까 2계급 특진을 하셨는데 무슨 비결이 있으셨습니까? 비결이라기보다는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서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현직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중에서 네. 해양경찰청장 후보군을 둘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해양경찰의 변화와 혁신을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주문도 있었고 그 적임자를 찾던 중에 제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해경 청장 총수시기도 하지만 또 어렸을 때 고향도 보니까 남해 바닷가시더라고요. 어촌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그만한 어촌 반농 반어의 어떤 어촌 마을이고 네. 아버지께서도 그 어부였고 예. 바다는 제 어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남들은 바다에 놀러 갈 수 있는 부분,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지만은 저한테는 아버님이 열심히 바다에서 일하셔가지고 저희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보다 좀 바다라는 의미가 예.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진짜 어부의 아들이 해경 수장이 되신 거네요. 그렇게 네. 됐습니다. 예, 바다 그러면 또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고향과 같기도 하겠지만 또 이 애증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경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을 또 부산수산대학을 나왔고 졸업 후에 특정 어떤 수산에서 들어가서 참치를 잡으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네. 계획이 좀 변경돼 가지고 군 ROTC 해군 장교로 가게 됐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해양 경찰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93년도에 해양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교육을 받고 94년도부터 해양 경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한 27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 바다 가족을 제 가슴 속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게 많이 듣잖아요. 해경 있고 세월호 참사 때 이제 해경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들 국민들도 이제 고민도 하셨고 많이들 아셨습니다만 해경이 있고 또 일반 경찰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해양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 경찰이라는 존재를 많이 알게 된 부분인데 네. 해양 경찰은 바다에서의 경찰, 바다에서의 소방,
바다에서의 환경 관리, 또 유사시에 바다에서 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예. 안보적인 지원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 경찰에 대한 질타, 어떤 비난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공교롭게 해양 경찰을 알게 된 어떤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나. 네. 사랑도 주고 아픔도 많이 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면이 뭐 바다로 둘러싸인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해경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해경이 조직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고 직후 해체됐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양경찰 조직의 역사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해양 경찰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한 68년이라는 조직이고요. 1953년 12월 23일 날 당시 한국 전쟁 이후에 일본 어선들이 저희들 한국 대한민국의 해역에 불법 침범을 해서 조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 어선 불법 단속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해양 경찰대가 발족이 됐고, 예. 그 이후에 오랫동안 경찰청 소속으로 있다가 1996년 8월에 해양수안부가 생기면서 해양수안부 외청으로 그 승격한 부분이 좀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에 2014년 11월에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본부 단위로 들어가는 그런 아픔이 좀 있었고, 현 정부 들어서 17년 7월 26일 날 다시 재탄생하는 어떤 그런 아픔이 좀 있었고, 네. 조직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께서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예.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은 정말 국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해양경찰법 시행 이후에 첫 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에 한 세네 번 정도의 조직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양경찰법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의 해양경찰의 사무가 정부 조직법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 그 한 줄로만 표현되어 있었는데, 네. 해양경찰 책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주권소, 해양안전관리, 해양에서의 범죄수사 단속, 해양오염 방제, 또 해군 업무의 지원,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책무를 담을 수 있는 근거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법률적으로 좀 명확히 하고 조직의 정체성 부분도 좀 있은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해양경찰청장이 제가 17대인데 전 청장들께서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았지만은 16분이 경찰청에서 넘어간 네. 부분이 있었고, 내부 승진은 저를 제외하고 2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좀 아는 사람들이 바다의 해양경찰청장이 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더군다나 이게 내부 승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됐고, 네. 해양경찰이 또 민간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기능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해양경찰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모로 과거보다는 해양경찰을 해야 될 어떤 전문가로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교육훈련 부분,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기 위해서의 어떤 그런 기준 부분, 예. 그래서 해양경찰법이 전체 29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이 알차게 좀 담겨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네, 이 해양경찰법이라는 것도 이제 제도가 정비가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실상 해경이 드디어 본연의 이 정체성을 갖고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해양경찰법 시행 첫 청장으로서의 소감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정말 책임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 부분은 잊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당시 2014년도 부분은
해양 경찰이 주권 수호 중심으로 해양 경비 중심으로 저희들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렇게 했는데 네. 세월호 참사 이후는 언론이라든지 국민으로부터 구조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구조 역량 강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좋아서 해양경찰청장은 되지 않았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어떤 국민들의 해양경찰을 바라는 부분이 바다를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염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존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바다를 정말 안전하게 정말 어선들 입장에서는 만선의 꿈을 주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무사고 어떤 그런 기쁨을 주고 저희들 그 국민 소득이 3만 불이기 때문에 3만 불 시대부터는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중심의 해양경찰이 바다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가 이제 육지도 있고 예. 바다도 있고 이제 하늘도 있고 그런 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바다 면적이 육지 면적보다 넓은 거 아니에요? 한 4.5배 정도 그죠? 되고 있습니다. 4.5배 정도. 예, 예. 진짜 망망대해라는 게 바다에 한번 나가 보지 않았으면은 그 감을 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한번 그 군용기를 타고서 서해를 그 P3C 한번 타고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 넓은 바다를 해경이 다 지켜야 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곤 했더라고요. 예, 예. 자, 이 첫 청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해양 경찰 업무를 시작하시는 시점인데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상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차단 또 국민들을 돕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또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부분에서 외국에서 좀 대한민국의 어떤 코로나 대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각 정부 부처별로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해야 된다. 해양경찰에서도 외국 어선들의 어떤 불법 조업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 또 밀수나 미륵국 관계 그런 부분에서도 유입을 차단하는 작전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해양경찰 임무는 선박이라든지 섬에서 발생되는 의심 환자들에 대한 후송을 함정이라든지 항공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대구 경북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역 물품이 좀 부족한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양 오염 사고가 났을 때 비축하고 있는 비축기지에 비상용 방역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제가 15,000세트를 대구에 지원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물품입니다. 예. 의료 물품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방호복. 방호복 오. 이런 부분을 대구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경에서 비축을 하고 계셨다? 그 쉽게 말하면은 과거에 태안 쪽에 오염 사고, 대형 오염 사고 났지 예. 않습니까? 그런 대형 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전국의 세 곳에 비축 기지에 방역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안 그 유조선 오염 사건 그렇죠. 이후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비상용을 제외하고 대구에 필요한 부분이 더 급하기 예. 때문에 또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서 가감하게 제가 대구시에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우. 부분은 해양경찰이 좀 선제적으로 좀 네.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예.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또 그런 물품을 비축을 하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지난해 12월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창진호 침몰 사고와 올해 4월 광해호 화재 사고, 이와 같은 어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 선박 사고의 54.4%가 어선에서 발생하는 상황. 인명피해도 연평균 76명에 달하고 있다. 전복, 충돌, 침몰, 화재 사고가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 생업을 위해 바다로 나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 여기에 전 국민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 사고까지. 이제 바다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고 이후 바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격적으로 이제 해양 경찰의 가장 큰 힘인 바다 안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해양 안전하면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제 세월호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세월호의 구조 활동 미흡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진상 규명 부분도 대통령께서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숨김없이 예를 들어서 그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이라든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나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 경찰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가요? 쉽게 말하면은 일반 경찰 해양 경찰관들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바로 구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교육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96개, 95개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요원들도 바다에 빠진 사람을 바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시부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세월호 최근부터 그런 아니, 훈련 세월호 이후부터. 세월호 계속 이후부터요?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파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삼면 이 해안선을 따라서 파출소가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거에 저희들이 뭐 119 불이 났을 때 119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해양 긴급 번호가 122라고 있었습니다. 122. 예, 저희들 보통 122를 하는데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너무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국민의 신싱이 좋은 119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통합을 그 이유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사고 났어도 119 번호만 눌리면은 바로 소방에서 해양 경찰로 동시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해나 서해나 어디에서 조난된 어떤 배 선장이 네. 119를 눌렀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건데? 가장 가까운 소방 간서로 접수가 되고. 우리가 소방은- 아는 119로 간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버튼만 하나 눌러주면은 바로 해양 경찰 상황실로 접수가 돼서 동시에 통화도 가능하고 해경에서 바로 인수를 받아서 위치를 확인하고 함정이나 항공기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일원화된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 세력이 가는데 출동 시간도 목표제로 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도착 시간도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잠수를 할 수 있는 특수 요원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약 한 49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2배 가까이 늘은 98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그 현장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비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서 조난이 났을 때 국가 세력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구조 요원들에 대한 지원도 법적인 지원까지 예. 개정을 해서 과거보다는 정말 색다른 좀 많이 보완된 많이 개선된 그런 구조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장님, 그 제주에게서 이제 작년 12월 달이잖아요. 창진우 침몰 사고 있었고 네. 올 4월 달에는 광해호 화재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이 민간 어선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빈발하는 어선 사고 중에 주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특별한 유형보다는 대부분의 어선이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연간 해양 사고가 한 3,500건 정도, 1년에. 예, 1년에 하루에 한 9.5건 정도 맞네요.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어선 부분이고 그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무리한 뭐 운항 부분 그리고 좀 더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노령화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 1인 조업선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선원이 좀 많아서 두세 명이 했는데 1인 조업선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언제 난지도 그러니까 신고 접수가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1인 조업선이라는 한 게 사람이 오. 어선을 타고 조업하는 부분을 1인 조업선 합니다.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처럼요. 그런 청새치 분들 잡으러 혼자 예, 나가는 노인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런 어선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또 이런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해양수산부 장관님도 예를 들어서 조타실에 운항하는 부분이 조타실에만 SOS 버튼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은 이제 네. 선원실이나 기관실에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래서 해양경찰 간서에서 인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연안 사고 부분에 한 그 120명 정도가 연간해서 사망자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91%가 사망자 중에 91%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가 생명벨트처럼 바다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구명조끼가 생명조끼인데도 불구하고 구명조끼가 좀 불필요가 있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좀 미착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낚시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요새 있는데 많죠. 그래서 낚시를 이용하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구명조끼를 꼭 좀 입어달라. 예.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를 안 가져왔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에서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무상으로 구명조끼를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바다를 찾는 사람들, 바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운동이라든지 바다 안전 의식을 좀 고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캠페인을 해양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섬 얘기도 하셨는데 섬 그러면 워낙 육지하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의료 시설이나 인프라가 이제 부족한 마을인데 이 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섬이 약 한 3,200개 정도 정확한 걸 안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간척을 통해서 섬이 없어지고 네. 또 인공섬이 또 생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000여 개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이 무인도가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해양경찰에서는 유인도, 예를 들어 무인도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조난에 냈을 때는 헬기라든지 함정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경비 함정에 원격 예. 해양 원격 어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경찰관들이 전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병원에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초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큰 함정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네. 응급구조에 있어서 헬기라든지 좀 중형 이상 함정에 대해서는 응급구조사가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사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양경찰은 섬 어떤 어민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그 긴급한 환자를 긴급하게 후송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70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이 늘어난 추세의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의 어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소중한 어떤 해역에 불법적으로 조업을 통해서 갈 경우에 어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 없이 저희들이 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주권수호를 위해서 현재는 함정과 항공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인공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무인기 어떤 그런 길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고 목적형 경비를 하려고 지금 경비 발전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 해경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해양 주권, 영토 수호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런 보도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중국 어선이잖아요, 특히 불법적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포획하고 그러는데 요즘 상황 어떻습니까? 한중 간에는 바다 경제 협정이 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배타적 경제 협정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업에 관계되는 것만 2000년 6월 30일로 발효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 어떤 그 잠정 조치 수역, 중간 수역 개념이 좀 있고 중국 어선도 허가된 선박이 양국 간에 한 1,400척 정도가
허가돼서 우리 수역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대한민국 어선이 중국 수역에 가서 조업하는 경향은 많이 없고요. 중국 어선들이 많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허가된 선박이 1,400척인데 예. 허가 받지 않고 무허가로 조업하는 어선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선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서해 오도라든지 서해 NNL 부근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음. 계속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네. 과거에 비해서는 해양 경찰의 단속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기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 시간이나 뭐 해경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그 중국 어선 중에 그 선창에다가 막 그 파이프 같은 거 박아놓고 그리고 불법 조업 어선들 이런 거는 다 불법 어선 이름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런 겁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일명 저희들이 이제 꾼이라고 하는데 네. 10여 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들이 불법 조업을 하는 부분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를 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막 무리를 지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 특별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용 항해까지 동원해서 저희들 소중한 어떤 해역에 불법적으로 조업을 통해서 갈 경우에 어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부분 한 채 양보 없이 저희들이 단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야 우리 해경 최고다,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 해경대원들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거든요. 안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속 대원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2009년도와 11년도에 두 분이 좀 사망하는 네. 사망까지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 중국하고 했던 외교적인 회의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중국 정부의 자정 노력이라든지 중국 어민들의 어떤 준법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양동으로 예. 외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현장에서는 또 불법적인 행위에 단호히 단속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불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 한 채 양보 없이 단호히 대처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24시간 뭐 경비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고들 계세요? 해양 경찰 함정뿐만 아니고 특히 그 서해 5도 NLL 부근에서는 해군과 공동으로 긴밀한 협력하에 작전을 좀 하고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중국 어선들이 많은 척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항공기라든지 함정을 좀 더 동원해서 상황에 따라서 업지도선까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해경면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 어떤 어선까지 정보를 얻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해양경찰의 주권수호를 위해서 현재는 함정과 항공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인공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무인기 어떤 그런 길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고 목적형 경비를 하려고 지금 경비 발전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해 북방 안전을 위해서 3,000톤급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독도 해역이고요. 네. 두 번째에 서해도 NLL이 있듯이 동해도 NLL이 있습니다. 예. 속초 위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경비 활동 그 외곽에 대하태 해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뭐 고기 많이 잡힌다는 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하태 해역이라는 게 황금의장인데 동해가 보통 평균 수심이 한 1,400, 1,500 넘습니다. 그렇게 근데 깊어요? 예. 근데 그 대하태 어장은 한 300에서 한 400m 정도 수심이 그래서 거기에 하류와 난류가 같이 만나서 항상 북한 선박도 많고 우리 어선도 많고 일본 어선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해입니까? 그 공해입니다. 공해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국이 많이 있고 중국 어선까지 최근에는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하태 어장 부분에 우리 어장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역을 지금 업지도선이 짓고 있지만은 성어기 때는 해양 경찰까지 함정까지 파견을 해서 우리 소중한 어자원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의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런 함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함정이 건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함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언제 진수가 됩니까? 그러면? 한 2년 정도 있으면 2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하태가 공해상이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의 영역을 지킨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연안국에 좀 관할권이 좀 있습니다. 아. 대하태 의장이 북쪽은 북한도 있지만은 북한 밑에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어떤 수역이 중간 수역 쪽 서로 일본 어선도 조업할 수 있고 대한민국 어선도 조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국 어선은 조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경찰이 국민한테 과거에는 사랑을 좀 많이 받았는데 몇 가지 이유에서 신뢰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캐치프레이즈를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사랑하고 또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해양경찰 비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미래 해양경찰의 경비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27년 정도 해양경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 60% 정도를 경비, 그다음에 경비 작전 업무, 그다음 함정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27년 동안 뭐 바다 생활이 더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육지 생활보다. 바다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했죠. 예. 계속 함정만 탄 건 아니니까. 해양 경비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원 시대에 대비한 성진형 해양 경비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목적형 경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경비는 한계가 있으니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2026년경에 인공위성을 좀 쏘아올릴 계획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해양경찰 경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도 좀 넣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무인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굳이 헬리콥터가 안 가더라도 드론을 이용해서 사전에 말씀하신 중국에서는 불법적인 조업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수역 내에서의 외국 정부용 선박의 어떤 해양 조사 관계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인지하면은 그에 선제적으로 예. 저희들 경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물 인터넷 부분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언제 시기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해역에서는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외국 선박 등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방적인 측면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 추진단을 발족을 시켜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형 해양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벤처형 조직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차근차근 좀 해양경찰 경비의 제도약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해안에 불법 중국 어선이 특정 뭐 A라는 어선이 출몰하는 데이터가 쌓이면은 얘가 이제 꽃게철만 되면 여기 나오는구나 그런 거를 미리 좀 사전에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그렇습니다. 있다. 해양 경찰이 활동하는 해양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부분이 아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임 직별의 어떤 구조 전문 요원들 네. 수요가 많이 폭발 늘어났기 두 배 정도로 특임이라는 건 이제 특수임무. 그렇죠. 예. 아니 구조나 특공 임무 네. 하는 사람들을 2배로 채용한 부분. 기존 요원들을 훈련시키기에는 장기간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 해양경찰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 채용하기 위한 부분,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사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지금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장 수행하시면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바다로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짧은 한 55년의 인생이지만은 바다가 저한테 준 게 너무 많고 네. 어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바다 가족들이 정말 안전하게 바다를 즐기고 바다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짐이 있고 네. 더군다나 세월호 관련한 해양 경찰의 자존심 회복, 직원들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부분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 경찰이 그 국민한테 과거에는 사랑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런 세월호라든지 몇 가지 이유에서 신뢰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캐치프레이즈를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 경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사랑하고 또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남 남해 작은 어촌 마을 어부의 아들이 대한민국 해경의 이제 수장이 되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바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양경찰청 김홍희 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0년은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경도 새로운 시작을 맞는 시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누리기 위한 정책 시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